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다구의 부두. 1년 넘게 심각한 기운이 감도는 중국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세계 8대 강대국에서 파견된 연합군이 수도권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 교통 불편도 적지 않다. 철도와 증기선은 전쟁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중국 북부 지방에서 상하이로 가는 배는 드물다. 수천에 이르는 병사들이 야전 장비, 총포와 탄약, 식량과 개인용품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수 물품을 갖고 고향으로 가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화물 운송 같은 주요 업무는 특별 증기선 편이 있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돌아가고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선박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구에서 즉후 구간은 언제라도 배가 운행되고 있고, 특히 예전에 운행하던 멜허스와 옙센의 증기선이 아니더라도 함부르크와 미국 간 새로운 노선은 칭다오에서 출발하는 배들로 운행되고 있다. 베이츠 야오둥을 거쳐 조선으로 가는 배편은 간만과 혹 한 번씩 러시아 증기선이 합류하기도 하지만 주로 일본 배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해안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위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만주와 조선, 시베리아 해안의 항구마다 수많은 일본 깃발들을 볼 수 있고, 깊은 오지까지 들어오는 일본 상품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베이징에서 조선의 수도 서울로 들어가려 해도 일본의 증기선을 타는 수밖에 없다. 텐진에서 다구를 거쳐 제물포로 들어가는 교통편으로 다테가미 마루오가 적절할 것 같다. 이 증기선은 내가 탈 수 있는 여객선 중에서 제일 훌륭한 최신형 배로 알려져 있다. 도쿄에서 가장 큰 일본 해운회사 니폰 유센 카이샤는 동양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기업이므로 나는 기꺼이 선실 하나를 예약했다. 잠시 후면 신선한 아침을 뜻하는 신비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희망에 부푼 나는 해안으로 향했다. 바이허 하구에서 서울의 관문 제물포까지의 거리는 800km이다. 구간이 짧아서 시속 12노트로 해안을 따라 운행하는 느릿한 배라도 이틀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 해안까지 닿는데 이틀이 아니라 20일도 넘게 걸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차라리 여행 계획을 바꾸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막연히 작은 일본 증기선을 기다리면서 애태우지도 않고 3주간의 아까운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 배 선장의 타성에 젖은 느린 행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일본 운항회사는 대변인을 통해 다테가미 마루호가 지체되는 이유를 해명했다. 나가사키 항에서 예기치 못한 화물 선적 관계로 전기 운항 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류순항에서는
사소한 보일러 수리로 며칠 더 지체될 것이라는 전보가 날아왔다. 일본 시모노세키와 마주한 조선 남쪽 해안의 항구 부산에 정박하느라 이미 상당히 연기된 약속 날짜보다 며칠 더 걸리는 모양이다. 막막하고 불쾌한 상태로 두 주일을 꼬박 보내고 나서야 해운 회사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다. 배가 바이허 해안 사주해에서 꽤 떨어진 바다에 도착했으며 다음날 아침 탕구 텐진의 항구에서 피네스 함재용 중형 보트에 승선해 곧바로 바다로 나가게 되므로 승객들은 아침 6시까지 대기하라는 내용이었다. 지금 기분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동안 승객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던가. 몇 명 되지 않는 승객들은 정각이 되자 일본 해군 조선소에 나타났고 피네스 선이 정박해 있는 제 방으로 나갔다. 이 예인선은 큰 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주 너머로 우리를 실어다 줄 것이다. 1시간이 지나고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출항하지 않아 선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그는 요지부동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어쩌다 이곳 중국 해안에서 방향을 잃고 하구와 내륙 항구 사이에서 별 생각 없이 여생을 보내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출신 선원들 중 한 사람이다. 다행히 해안에서 펼쳐지는 온갖 삶의 다양한 모습들은 풍성한 흥미거리였다. 그래서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리는 우리 나그네들의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무시무시하게 흘러가는 탕류에 황토색 물살이 가득한 넓은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선박들이 떠 있다. 상가판이 있는 중국 정크들이 느릿한 속도로 장엄하고 둔중하게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선두와 선미에 높게 올라간 모습이 마치 고대 바이킹의 해적선 같다. 양쪽 앞부분에는 널리 알려진 대로 가재 눈처럼 튀어나온 눈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다. 20세기가 된 지금도 저런 중국배 없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것만 같다. 이곳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눈을 그리는 관습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매우 세련된 피진 잉글리시로 눈이 없으면 어떻게 적을 찔러 죽이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는 옛말이 있다고 대답해 준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때라도 바이허의 물살은 저 어설픈 중국 화물선을 바다로 몰아내기에 역부족일 것 같다. 돛대 끝에는 굵고 긴 밧줄로 고정되어 있고 해안가에서 밧줄을 끄는 잡부들이 그 무거운 배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 끌어당기고 있다. 간혹 서너 척의 배들이 한데 묶여 선단을 이루고 있다. 이런 선박들의 거대한 무리는 강의 절반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해변을 오가는 인부는 서너 명을 넘지 않는다. 그들은 일당을 벌기 위해 예인 로프를 어깨에 걸치고 얼굴에는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힘겹게 움직이고 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헐벗은 채 진흙 속에서 몸을 구부리고 땀을 뚝뚝 흘리고 있거나 따갑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잡초가 우거진 늪지대의 제방을 따라 짐을 들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고 있었다. 육중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정크 사이로 외국 전함의 우아한 중형 보트가 성급히 들어와서는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수화물을 싣기 위해 해변과 수상 컨테이너 사이를 오갔다. 연안 부두에는 온갖 종류의 운송 화물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쌓여 있다. 영국과 독일 군인들은 짐을 싣느라 분주하고 상등수병이나 기관장, 지원병들은 독일 군기를 단 작은 모터보트의 선미에서 키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조정하고 있다. 볼거리도 많고 참여할 만한 거리가 있어 보이는 텐진이나 베이징, 바오딩, 그것도 아니고 무언가 체험할 게 있는 병참기지나 원정대 일원도 아니면서 이곳 다구나 탕구 해안에서 복무를 마쳐야 하는 장교와 병사들은 별다른 노력이나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누린다기보다는 피 흘리지 않는 무혈 전투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다. 이런 조용한 퇴역 영웅들은 수송선의 각종 화물을 하적하는 등 가장 힘들고도 보람 없는 작업 전부를 담당하고 있다. 총이나 대포에 쓰는 탄약을 관리하는 거대한 물류창고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본토에서 온 식량과 음료수 같은 수만 개의 상자와 화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추가로 들여오기도 한다. 장교 트렁크와 병사들의 의류 배낭, 겨울용 새 군복, 나중에 다시 들여온 카키색 하복, 수많은 위문품, 야전병원 장비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며 활동해야 하는 막강한 군사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관리한다. 특히 지휘사령부는 상륙하는 즉시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다. 출항할 때 포신을 선창 아래 깊숙이 싣고 포가를 갑판에 실어 놓아 포를 바로 포가에 얹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지체되고 탕구에서는 곧 난리가 난다. 만약에 장교의 가방이 다른 배에서 돌아다니거나 하역 후에 엉뚱한 창고로 들어가기라도 하면 감독관은 혹독한 질책을 감수해야 한다. 이럴 때면 온갖 욕설들이 쏟아진다. 하여튼 20세기의 막강한 군대의 위력으로도 통제불능이었던 탕구의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호전되어 간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화물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수없이 적재되었던 우편물 상자들도 개봉된 상태로 내용의 절반은 사라졌지만 수신자에게 전해진다. 특히 맥주와 꼬냑, 샴페인 상자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짓을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추궁들은 몇 주간 관심을 끌다가 또 몇 주가 지나면 해답도 얻지 못한 채 슬그머니 사라지곤 한다. 어느 화창한 날
드디어 제대로 조직된 일당의 꼬리가 잡혔다. 정치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기회를 틈타 국제적으로 조직된 일당이었는데 탈영한 미군, 유대인과 그리스인, 원주민들과 기독교인들, 하역 인부나 소화 인부로 일하면서 이곳 대형 하적장의 사정에 헌한 토착민들이었다. 그때까지 일부 군인들에게만 혐의가 집중되었다가 이제 감독 소홀 문제로 돌아가 책임 추궁은 다시 관리소로 돌아갔다. 물론 이런 일들이 독일 군 내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단기간이나 1, 2년 정도의 엄격한 훈련과 교육만으로 이들이 근면성실한 모범 군인이 될 수 없지만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자부심만은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군인들은 결코 국가와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 말이다. 그렇게 믿는 한 이들은 국가의 신뢰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굴욕적인 혐의를 받는 동안 군인들의 입장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전함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밀려든 진흙투성이로 바이어의 하천 바닥이 높아져 텐진의 항구가 폐쇄될 지경이 된 후로는 포함이나 홀수가 얕은 선박들만 항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독일 깃발이 달린 전함으로는 일터스호와 이곳에서 교대되는 룩스호만 볼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 국기도 간혹 눈에 띄고 러시아의 아주 육중한 보트는 중국 황실 조선소가 있는 도크에 대기하고 있다. 뱃머리에는 푸른 X자형 십자가가 그려진 하얀 깃발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40년 전 영프 전쟁 이후 전개된 상황처럼 여기서는 모든 것이 무력으로 균형을 잡는 듯 했다. 군대가 이동하거나 승선할 때 나는 요란한 소음이나 소요가 지나가면 강변은 다시 평화롭고 조용해졌다. 갑자기 고막이 터질 듯한 강렬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 배에서 울리는 엄청난 소리에 강 위의 활기찬 삶을 바라보던 모든 시선들이 한순간 멈추었다. 다리와 배 사이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곧 출발할 모양이다. 그때 부두를 향해 허둥지둥 급히 달려오는 2명의 여인이 보였다. 우리를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마지막 승객들이다. 사람 좋은 선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들을 조용히 기다렸다가 멀리서 모습이 드러나자 힘껏 경적을 울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헐레벌떡 달려오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가엾은 여인들이 멀리 들리는 목소리만으로도 미국인임을 알 수 있었다. 기진맥진에 도착했고 곧 다리에 묶어놓은 밧줄이 풀려나갔다. 일본 해운회사 직원들은 강변 위에 서서 능글스럽게 점잔을 뺀다. 그리고는 몸을 깊이 숙여 한껏 폼을 잡으며 예를 갖춘다. 드디어 출항이다. 푸른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는 바이어 강변은 우기였던 작년 장마 때와는 정말 대조적이다.
작년에는 온통 잿빛 하늘과 누런 황토빛 대지, 질퍽한 진흙탕에 빠진 채 다 타버린 집들로 황폐해진 들판이 수십 킬로미터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누렇게 오염된 대기에 비치는 약간의 햇살과 드문드문 눈에 띄는 푸른 녹지들이 그나마 비참한 광경을 그럭저럭 견딜만하게 해준다. 죽음의 기운만 감돌던 공허함과 삭막함 대신 올해는 사람들이 붐비면서 모든 것이 다시 활기를 띈다. 낯선 군인들에 대한 공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군인들이 마을의 재산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수천 명에 이르는 중국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의 연푸른 색과 밝은 회색빛 여름옷은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 아래 지루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런 전경을 바라보며 중국을 출항하는 경우 떠나는 마음은 한결 홀가분하다. 그러나 삭막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대륙의 이면에 쯔리의 비옥한 푸른 충적지와 부유한 농촌 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배는 각국의 깃발을 나부끼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탕구의 공장들을 조용히 스쳐간다. 독일과 러시아, 영국, 일본 깃발 옆에 이탈리아 깃발도 개양되어 있다. 그러나 평화조약 8번째 조항에 명시된 퇴거 조치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6월의 이른 아침 일터스호를 선두로 과감히 나선 외국의 포함들이 중국의 자부심인 하구의 강력한 방어시설을 점령한 지 이제 막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의 현장들이 하나씩 우리 앞을 스쳐가고 있다. 갑판에는 장교들이 나와 있다. 그들은 연합군이 진격하고 후방에서 지원 부대를 보냈을 때뿐 아니라 베이징을 포위할 때도 함께 참여했던 군인들이다. 군대식 용어로 크해 유일의 위대한 과업은 다구급습이었다는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지금은 이곳도 평화로워 보인다. 외국 전함의 막강한 편대들은 사주 밖 멀리서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다. 헤르타로 불리는 커다란 순양함 하나가 멀리서 눈에 띈다. 구조상 독일 배인 것 같다. 그 밖에 일티스호와 비슷한 포함도 볼 수 있다. 아직도 밖에 방치해 놓은 장갑차는 프랑스의 레두따블호 밖에 없다. 이 장갑차의 첫 담당 장교가 아카데미 프랑세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중국에서는 확실한 명성을 얻고 있다. 프랑스 문단에서 푸른 연미복을 입었던 영웅이 현역 해군 장교라는 사실은 40년 불멸의 역사상 흔한 일은 아니다. 레두따블의 해군 소령 폴 비어드는 바로 위대한 서정작가 비에르 로띠였다. 그는 사랑과 바다를 주제로 시를 쓴 작가로 유명하다. 로띠의 중국 인상기에 대한 발자취는 그의 작품을 통해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구 바깥에는 이름에 걸맞게 누런 황해가 끝없이 뻗어 있다. 누렇게 오염된 탁한 황토빛이다. 중국 북부지방의 충족토가 물에 씻게 내려와 누런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갈색빛이 도는 이 바다는 황해라고 불린다. 황허강 유역의 엄청난 퇴적물이 이곳 베이지리만으로 밀려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몇십 년 전 황해의 진흙탕물이 산둥성 산악지대 남부 해안까지 넘쳐 흘러 중국 동해안 북부 지역 전체가 대륙의 점토와 모래로 누렇게 변했다. 붉고 흰 줄무늬가 있는 깃발 때문에 멀리서도 일본 니폰 유센카이사 소속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우리의 증기선은 해안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신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 출항 이후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천재지변이나 기관 파손처럼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웬만한 사고쯤은 사소한 장애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두 미국 여인 중 한 사람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지원병의 군복에서 나온 듯한 황동 단추 외에는 장식 하나 없는 아주 단순한 밀짚 모자였다. 선장님, 제발 배를 좀 멈춰주세요. 그 단추는 필리핀산이에요. 원칙상 어떤 재난이 닥친다 해도 배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 전쟁 영웅의 황동 단추처럼 그렇게 귀한 유물이 무시무시한 진흙바다 황해에 빠진 중대한 사건이라면 항해는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복종을 잘하는 선장의 착한 선원들은 흥분한 미국 여인들의 태도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속도를 천천히 늦추고 역추진시킨 다음 배를 완전히 정지시킨 상태에서 모자 사냥이 시작되었다.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 몇 채를 부른 다음 황해에서 멋진 모자를 찾기 위해 사방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값싼 밀짚 모자나 황동 단추 장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긴장시키는 이런 흥미로운 광경은 40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키를 잡은 선원이 능숙한 솜씨로 배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갑판에 함께 있던 부인들은 옆에서 응원을 하거나 불평을 터뜨리면서 비명을 질러댔다. 마침내 보트의 상아대 꼭지에 걸려 떠오르는 모자를 바라보며 모두들 환호했지만 정작 모자의 주인은 불만이었다. 의리 없는 단추가 고국의 소중한 자존심과 함께 더러운 바닷물에 서슴없이 빠졌다고 말이다. 아직 시간은 있소. 선장은 돛단배들 중 하나가 서둘러 모자를 향해 돌진할 때마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항해는 늘 그런 식이었다. 여유자적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양인들처럼 사람 좋은 선장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영국 선장이라면 아무리 초라한
작은 어선이라도 안개 속에서 전력을 다해 질주하다가 대서양이나 운하 위에서 배를 돌리는 법이 절대 없다. 그런 선장이라면 별것도 아닌 밀짚모자 하나 때문에 배를 멈추고 물건이 갑판으로 돌아올 동안 끈기 있게 40분이나 기다릴 수 있는 바다가 있으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값비싸고 귀한 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자의 주인이 특별히 아름다운 미인도 아닌데 말이다. 용감하게 애를 썼던 중국 어부는 결국 술값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선장의 행동은 정말 무모하고 실속 없는 신사의 체면치레에 불과하며 그럴듯해 보이게 기사도를 과시했을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바쁘고 실리적인 데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덥고도 긴 항해 끝에 드디어 한 무리의 돛담배에 둘러싸여 있는 타테가미호에 도착했다. 예정보다 14일 하고도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했지만 이 배에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늦은 오후쯤에 화물 하적이 끝나면 곧 출항한다는 선장의 말이 전해졌다. 그리고 나서도 실제로 닻이 올라가고 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하루 반나절이 더 흘러갔다. 덕분에 바다로 나가기 전에 배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우리의 운명이 달린 이 배는 모든 것이 철저히 일본식이다.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서양 분위기가 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선체와 기계부터 식탁의 그릇과 담배 상자까지 모든 것이 일제다. 종 아래에 위치한 커다란 간판에는 배의 이름이 일본어와 한자로 아름답게 쓰여 있고, 그 아래에 나가사키현 미츠비시 조선소의 타테가미 마루오는 메이지 31년 12월에 진수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폐쇄적이었던 중세 봉건 사회에서 선견지명과 넓은 안목을 갖고 세계의 정치로 발돋움하는 과도기의 일본에 새 시대가 열린 지 31년이 되었다는 의미다. 메이지라는 명칭의 앞 글자는 중국어로 밍이라고 불리는데 해와 달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문자이다. 중국의 마지막 왕실 따밍은 그 문자 그대로 위대하고 찬란한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1867년부터 새 연호가 시작된 일본의 위대하고 찬란한 시대는 지상의 어떤 문화민족도 이룰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 국가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급진적이고 완벽한 변화였다. 때로는 고유한 문화유산을 부정하면서까지 열정적이고 성급하게,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아주 성공적으로 외래 문화를 받아들였다. 혼자 여행하는 일본 사람조차 강한 자부심과 승리에 찬 자신감을 완전히 감추지 못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서양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허리를 굽히고
공손한 태도로 부드럽게 웃으며 누구에게나 지나칠 정도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다. 우연히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든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든 관계없이 그들의 한결같은 배려는 모든 면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서양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의 장교들한테도 이러한 감정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소박하지만 자부심에 차 있는 일본 해운회사로 자칭하는 막강한 니폰 유센 카이샤의 승무원으로서 어쨌든 목에 힘을 줄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NVK. 이곳에서는 대개 영국식 발음으로 알파벳 이니셜 NYK로 불리는 이 회사는 증기선으로 일본의 명성과 선주의 기업 정신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다. 이 해운회사는 자국의 모든 섬을 연결하는 해안 업무만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시베리아, 조선, 중국과 인도의 큰 항구에도 정기적으로 왕래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으로 가는 단독 운항 노선을 만들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금은 안트베르펜 항구에서도 2주에 한 번씩 양쪽에 붉은 선이 있는 흰 깃발을 볼 수 있다. 선장부터 아주 젊은 말단 기술자와 기계공에 이르기까지 항상 말끔하게 손질된 흰 제복을 입고 유럽 방식을 따르느라 애쓰는 이 작은 일본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경험한다. 간혹 잡담을 하다가 은연중에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갑판 한쪽이나 층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문명이라는 제약의 옷을 입기 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리라. 갑자기 승객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벌떡 일어나 메이지 이전의 야만 시대로 후퇴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들키기라도 한 듯 수줍어한다. 늦은 저녁이 되어 갑판에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으면 근무가 끝나자마자 모두들 애지중지하는 기모노를 입고 등장한다. 기모노는 넓고 부드러운 가운 모양의 매우 편안한 전통 의상이지만 완성된 옷이라고는 할 수 없어 걸을 때마다 맨 다리가 훤히 드러나곤 한다. 그래서 제대로 옷을 입은 승객들만 공동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상한 규정이 생긴 것 같다. 이런 규정은 분명히 일본 승객들에게는 유럽식 정장을 해야만 식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일본 승객들은 요즘 유행하는 우아한 여름 의상을 항상 입고 나타난다. 그러나 똑같이 1등석을 타고 만주로 가는 중국인은 불행히도 트럼펫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탁자에서 혼자서 식사를 한다. 그는 그의 완고한 고향 사람들처럼 낯선 곳에서도 중국 전통 차림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머리를 따 변발을 하고 기다란 비단옷에 실내화처럼 생긴 가죽신을 신고 느릿느릿 다가오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은 분명히 중국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 방식의 자유와 평등은 중국인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다. 1894년 조약을 통해 높은 임금을 주는 축복받은 나라로의 이민에서 지상의 모든 민족 중 유독 중국인만 제외됐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승무원들이 밝힌 대로 텐진 출신의 유복한 대상인 중국인을 따로 고용해 선장은 모든 위험한 마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도 중국과 다른 나라 객실 사이에 따로 중갑판을 만들어 두어서 심리적 괴로움은 비교적 덜하다. 변발을 한 수많은 이주자들은 평소에 중국적인 것은 무조건 무시한다고 욕을 했던 일본인들과 이곳에서 나란히 평화롭게 누워있다. 중국 노동자 문제도 서로에 대한 반감으로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힘든 중노동을 하는 하역 인부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다. 증기선은 엄청난 양의 일본 화물을 텐진으로 운송한다. 맥주, 생수, 요코하마와 나가사키산 성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온 석유와 성냥, 미국산 고기 통조림과 과일 통조림은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들이다. 20시간 동안 작업을 해도 남은 화물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증기 기중기와 수동 윈치의 무거운 사슬은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 쉬지 않고 덜거덕거린다. 중국 인부들은 한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깜빡거리는 횃불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해낸다. 단단히 묶거나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곳곳에서 마치 곰공 터지듯 터진 상자에서 나오는 요란한 소리와 깨지는 소리가 수시로 들려온다. 주의, 도자기, 유리, 던지지 마시오 등등 꼼꼼하게 영어로 써붙인 경고문은 일본과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형 문자에 불과하다. 텐진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은 파손된 소포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날 것이다. 내용물이 다 빠져버린 탄잔 생수와 히라노 생수, 그리고 깨진 맥주병 상자는 수없이 많다. 한 번은 기중기 위에서 상자 하나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배 밑창 깊숙한 곳에 떨어졌다. 배 아래 화물칸은 순식간에 모든 화물을 집어 삼켜버릴 듯이 화염에 휩싸였다. 중국의 하역 인부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능글거리며 환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을 내려다보는 반면 흥분한 여행객들은 소방 펌프를 찾느라 아우성을 쳤다. 본인으로 가는 한 미국인 선교사는 이 고통스러운 시험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선교 위에서 모든 장면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선장은 선실에서 물을 몇 양동이 들고 나와 난간에 붓도록 지시했다. 화재는 순식간에 진압되었고 사건의 원인은 곧 밝혀졌다. 일본산 성냥 상자 하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내용물이 폭발해 불이 붙었던 것이다. 이 불로 인해 온갖 잡동사니와 지푸라기, 밧줄 등 평소
화물칸 바닥에 뒹굴던 물건들이 모두 타버렸지만 큰 불은 아니었다. 비교적 온화한 풍습을 가진 일본에서 이 성냥들은 당연히 명성을 날릴 것이다. 그러나 거친 폭행을 일삼는 중국 의화단원들에게 성냥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마침내 여행객들이 그동안 겪었던 충격을 보상받는 순간이 왔다. 승선한 지 이틀째 밤, 닷줄이 올라가면서 선체가 갑자기 흔들렸다. 드디어 닷이 올라가고 배는 북동쪽으로 항로를 잡았다.